2024년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매일경제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헌정사 최초다라는 거죠. 공수처 어제 0시를 기해서 이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29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3차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불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튿날인 30일 0시가 되자마자 공수처가 이 헌정사 최초로 이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인지, 발부가 되면 집행은 가능한 것인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무안공항 2m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키웠다. 네, 이 무안공항에서의 여객기 대참사와 관련해서 원인으로 얘기가 됐었던 게 조류 충돌 그리고 랜딩 기어 결함 얘기가 꾸준하게 나왔죠. 그런데 어제 유력하게 추가되는 원인으로 얘기가 나온 게 뭐냐 바로 둔덕입니다. 둔덕. 이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하다가 둔덕에 부딪히면서 폭발로 이어졌고 이게 인명피해가 컸던 주요한 원인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이 둔덕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게 이 규정상 맞는 거냐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를 그럼 동아일보만 하고 있는 것이냐. 다음 기사 같이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규정 위반 논란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키웠다. 네. 이 둔덕을 콘크리트로 만들었다라는 거, 이 둔덕에 뭐가 있었냐, 로컬라이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유도 시설입니다. 여기로 와야 됩니다. 활주로 여기고요. 요 방향으로 와야 된다라는 걸 하는 이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세웠었는데 이걸 콘크리트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규정 위반 아니야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참사 기온 2에서 4m 콘크리트 둔덕, 범죄에 가깝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한 얘기냐? 지금 영국의 항공 전문가의 얘기에 따르면 이건 거의 범죄에 가깝다. 단순히 규정을 위반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최상목 대행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닥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네, 오늘 이 최상목 대행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내란특검법,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 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이 얘기를 잠시 뒤에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최상목 대행이 결정해야 될 것 쌍특검법뿐만이 아니죠. 헌법재판관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중앙일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탄핵 전 한덕수의 최상목 건의했다. 네, 이 최상목 대행 지금 쌍특검법 말고 헌법재판관을 과연 그럼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할 것이냐 여부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덕수 대행을 하고 있을 때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을 때 이거 임명하셔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냐. 요 부분까지 제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엄밀히 말하면 사진이라기보단 만평이죠. 오늘의 만평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갑진년 용이 온몸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붕대를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물 낑낑대고 가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깜짝 놀래서 뱀이 쳐다보고 있죠. 이 을사년입니다. 네. 지금 이 2024년 갑진년이 지금 을사년에 2025년에 바통을 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었습니다. 부디 2025년 을사년은 무탈하고 순조로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둔덕입니다. 둔덕. 기사 같이 볼까요? 왜 활주로 끝에 2m 콘크리트 둔덕이 전문가들 잇단 지적입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같이 얘기를 했었죠. 둔덕이 새롭게 주요한 원인으로 지금 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나왔던 게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이 활주로를 이탈해서 동체 착륙을 하면서 가다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화재가 났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들이받은 게 담벼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대체 뭐였느냐? 여길 좀 볼까요?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나라고 지금 되어 있죠. 지금 활주로의 모습, 이 전남 무안공항의 활주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쿵 하고 박았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담벼락은 여기죠. 벽돌로 되어 있는 게 여기가 담벼락입니다. 그런데 박은 건 담벼락이 아니라 사실상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라는 거죠.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뭐냐?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었던 구조물입니다. 네, 지금 바로 보이는 저기죠. 살짝 위로 올라와 있죠. 근데 흙으로 되어 있는데 흙 위에다가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이 주황색 이 막대기 같은 게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컬라이저다라는 건데 그럼 대체 로컬라이저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뭔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 네. 비행기의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고도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러니까 활주로 안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로컬라이저 안테나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 영상에서 봤었던 그 주황색 막대기 같은 게 바로 로컬라이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컬라이저가 작아 보이는데 이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콘크리트 구조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콘크리트 구조물. 지금 저희가 아까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가 흙으로 좀 되어 있었어요.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안에 콘크리트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콘크리트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또 얇게 콘크리트 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이 유도 장치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문제였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 로컬라이저를 들이받고 그러니까 동체 착륙을 했어도 로컬라이저를 들이받았어도 폭발까진 가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엔 폭발로 이어졌다. 그 얘기인즉슨 이게 문제였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공항에서 우리나라 이 지금 전국에 다른 데 구조물은 그럼 어떠한가라는 거죠. 볼까요? 이번에 사고가 난 무안공항입니다. 무안공항은 콘크리트 둔덕으로 약 2m 높이였다. 인천국제공항은 철제 구조물로 되고 둔덕이 없다. 그리고 김포공항 둔덕 없고요. 제주 둔덕 없고 이 대구국제공항 여긴 이제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콘크리트 구조물, 양양, 울산, 광주공항 70cm 높이 콘크리트 구조물, 여수 콘크리트 구조물, 포항 경주, 사천, 네, 사천의 경우에는 50cm 높이로 좀 올라가 있긴 한데 재질이 명확하게 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산과 원주는 현재 둔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가 둔덕이 문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좀 더 이 전문가를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기장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사고가 났던 그 제주항공 여객기 관련해서 여객기의 기장이 메이데이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관련해서 기장, 조류 충돌을 알린 뒤에 관제사와 교신 장애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 어제 국토부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08시 59분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선언 및 폭행을 통보하였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세 번 선언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공구 시에 폭행 후 재접근을 시도했는데 가르탑에서 공구 시 1분에 1구 방향으로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구 시 2분에 활주로 착륙을 접지했는데 대략 활주로 1구 방향 시단으로부터 한 1200m 정도 되는 지점에 접지를 하였고 공구 시 3분에 항공기가 충돌하여 네, 저희가 이 직접 관제사가 들은 마지막 기장의 교신 내용까지도 지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조물이 새롭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문제였다. 둔덕이 있는 게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었죠. 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쭉 봤습니다만 무안공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콘크리트 이 구조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게 사실 직접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원 변호사님. 그 인명 피해의 핵심적인 원인이 저 네.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영상이 이미 촬영이 돼 있고 그때 네. 이미 동체 착륙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둔덕하고 부딪혀가지고 사실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국제민항기구 ICAO에 따르면 항공장애물 기준이 있습니다. 항공장애물 기준에는 저런 이제 그 활주로 앞뒤로 장애물을 세웠을 때 단단한 물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을 아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런저런 해명을 하면서 다른 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문제인 거고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간 것 자체가 그런 민항기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둔덕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둔덕이 딱딱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건 이미 규정 위반이다라고 규정을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규정상으로 봤을 때 딱딱한 걸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콘크리트 너무 딱딱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 지금 여기에 부딪히기 약 4분 전에 마지막 관제사와의 이 교신이 아까 저희 국토부 얘기 직접 들었었죠. 메이데이, 메이데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얘기, 고잉 어라운드 한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교신이 두절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장 변호사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메이데이, 교류 충돌을 얘기를 하고 바로 교신 장애가 이어졌다는 건 통신이 바로 안 돼서 전기가 끊겼다는 건가? 통제 불능 상태였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교신 내용이 네.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신이 끊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게 목격자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오른쪽 엔진 쪽에서 불똥이 이미 튀는 경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더 이제 정밀한 이 진단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화재로 인해서 이 기내로 무슨 연기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는 이제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급히 일단 착륙을 다시금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네.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사고를 굉장히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설치된 이 둔덕이 굉장히 네. 강력한 콘크리트로 이 설치가 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전수 조사와 함께 이런 지방 공항 그리고 이 로컬라이저 구조물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안 조치는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둔덕이 이렇게 높이 솟아있고 심지어 딱딱하게 되어 있는 거는 좀 문제다. 이게 좀 주요한 원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 마지막 교신의 내용에도 나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이 교류 충돌 그리고 더불어서 기체 결함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 이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착륙을 해야 되는데 동체 착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 무안공항에서의 여객기 사고 말고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이거죠.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 보잉 737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을 했다. 무안공항에 어떻게 보면 불시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항공 여객기도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동체 착륙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바로 그 이튿날 어제 새벽 6시 30분쯤 해서
제주항공의 같은 동일 기종으로 똑같이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 변호사님, 이게 같은 보잉 737인데 그러니까 언뜻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보이기에는 그럼 보잉 737이 문제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포인트긴 합니다. 근데 보잉 737 기종을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고요. 네. 그 세계적으로도 가장 사고 비율이 낮은 가장 안전한 비행기 중에 하나가 보잉 737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지금 조류 충돌을 했는데 네. 엔진이 두 개인데 엔진 두 개 다 조류 충돌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확인이 아마 돼야 될 겁니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엔진이 하나만 있어도 사실 비행기가 계속 활공할 수 있는데 네. 엔진이 두 개 다 나가 버리면 이제 활공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냥 단순한 철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아주 짧은 활공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아서 랜딩 기어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짧게 선회를 하고 바로 이제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동체 착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잘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동체 착륙은 거의 완벽하게 됐는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둔덕 여기에서 이제 그 사고가 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상 이게 뭐 보잉 737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보잉 737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 변호사님. 네. 사실 뭐 기종을 떠나서 랜딩 기어가 다시 하루 만에 또 문제로 제기가 됐다는 건 정비가 제대로 된 건가라는 지적은 나올 수 네, 있거든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해당 비행기 같은 경우,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운항을 한 지 한 15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비행기로서는 그렇게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 결함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부분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해당 기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뭐 둔덕 뭐 여러 요소들이 겹쳐져서 큰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만 왜 그러면 랜딩 기어 3개가 다 제대로 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엔진에서 불이 붙었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유사한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올 1월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들어갔던 유입된 새가 완소가 되면서 사실상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이 달랐던 것인지에 대한 점검은 또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네. 또 같은 기종으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동일한 랜딩 기어 문제로 이 부분이 계속 회항이 있었고 했다는 부분들은 아마 이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정말 해소해 주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여부는 지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지금 이 겉으로 드러난 게 같은 기종이니까 이게 문제야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게 말씀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정비는 명확하게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이 토대로 오히려 더 한 번 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제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했죠. 관련해서 다 이 항공기 전수조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청구했다. 무엇을 청구했느냐라는 거 좀 보겠습니다. 헌정사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그동안 체포영장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소환조사에 불응할 때마다 나왔던 게 체포영장 얘기였긴 했는데 그때 체포영장 검토한다, 뭐 할 수도, 가능성 등의 얘기였습니다만 청구를 했습니다. 어제 0시를 기점으로 청구를 했다라는 거죠. 주목되는 게 청구한 시각입니다. 윤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에 3차 통보가 있었는데 여기 불응을 하고 바로 이튿날인 0시, 그러니까 하루 딱 기다리고 29일 안 나오고 30날 0시가 되자마자 바로 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원 변호사님, 이건 체포하겠다라는 어떤 공수처의 의지가 상당한 거 아니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공조본으로 이첩을 시켰는데 네.
그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가 김용현 전 장관 구속하고 체포할 때 논리가 직권남용에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도 못하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순수하게 수사권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소환 조사에 따르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하고 동일 논리로 네. 지금 그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적법하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고발 사주로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했던 많은 증거 자료들이 위법한 수사의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다 박탈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이제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공수처가 명확하게 그 수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글쎄요, 앞으로도 이게 나중에 증거 능력이 합법화돼 있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말씀처럼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근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법원이 수사권을 인정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해줬다고 하더라도 해도? 사후적으로 적법 위법을 판단해가지고 네. 위법하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됩니다. 영장이 위법한 수사를 합법화시키진 않습니다. 그것은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논리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네. 설령 영장이 발부가 돼도 그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그럴 개연성을 좀 남겨둬야 되는 건 맞아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데 내란죄는 네.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 동일한 논리를 이제 폈던 거예요. 공수처에서 이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아니 내란죄에 대해서는 당신들 이 권한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네. 때 법원이 일단 영장 실질 단계에서는 이거는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니 직권남용과 관련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수사 관할이 있고 영장 발부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수사 과정 중에 법원의 판단이어서 나중에 정말 본 심판에 갔을 때 어떻게 나올지. 왜냐하면 일부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은 내란죄에 비하면 법정형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맞느냐라는 물음표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특검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할에 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특검으로 간다면요. 지금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가지 않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로 삼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이 이미 여러 이제 관련 판결들에서 수사 권한이 굉장히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건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게 맞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이런 논란이 있을 거를 예상을 공수처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심지어 0시에 청구하는 걸 보면 의지도 확고한 것 같다. 이 확고한 의지로 공수처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단지 체포영장 하나만 있었던 건 사실은 아닙니다. 뭐가 있었느냐 같이 볼까요?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 번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긴급 체포도 있다. 체포영장은 이번에 청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그냥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전 구속영장도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체포영장을 이번에 청구를 했다라는 거죠. 차이를 살짝 보겠습니다. 긴급체포는 뭐느냐? 발부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나중에 법원 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긴급 상황일 때 그냥 바로 체포하는 게 긴급체포다라는 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혹은 석방을 해야 된다. 48시간 이내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폭력 강도등 긴급 상황일 때 체포영장 법원입니다. 발부하는 주체. 중대범죄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이 기재한 체포 기한 내에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한 다음엔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가부간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걸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갈 수도 사실 있긴 했었죠. 구속영장도 역시 법원이 발부합니다. 도주, 증거인멸 우려, 중대범죄. 최대 20일까지 사실상 기한을 붙잡아둘 수 있다라는 거. 수사 중에 장기 구속이 필요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왜 체포영장을
택했느냐라는 거죠. 장 변호사님. 네. 일단 영장 청구를 할 때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를 어느 정도 한 이후에 범죄가 상당하고 이 범죄의 법정형 자체가 높아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좀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조사가 먼저 이뤄진 이후에 청구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네. 아마 공수처로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직무집행이 정지됐어도 신분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 영장 없이 인신을 바로 확보하는 절차에 나아가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다면 지금은 조사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3차례 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를 저질렀을 상당한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는 아니죠. 이미 불응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에는 정확히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로서도 이 수사에 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체포영장 발부에 좀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구속영장은 좀 장기간 그리고 도주 우려의 이 위험이 있을 때인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소환에 불응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사실상 딱 들어맞는 영장 청구다. 그래서 아마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발부 주체에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발부 주체가 어디냐? 체포영장은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를 했어도 이걸 법원이 최종 발부를 해줘야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저희가 사실 공수처가 정말 이 공수처의 이 체포영장을 발부가 됐을까 안 됐을까 여부를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수처에서 오늘 알림으로 뭐라고 하느냐. 금일 현재까지 이게 오전 7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확인이 되는 대로 공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까지 아직 발부가 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 변호사님. 영장 청구가 30일 0시에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8시에서 9시 사이 넘어가면은 한 33시간째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체포영장 발부하는데 통상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체포영장 발부하는데 뭐 24시간 안에 보통 됩니다. 네. 예, 하루 이상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된다는 거는 네.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법원에서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은 약간 달라요. 구속영장은 수사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체포영장은 수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수사를 해보자라고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그런 수사에 쌓아놓은 건 필요합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르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네. 수사권도 지금 없는데 이거를 과연 법원에서 발부를 해줘야 되느냐 그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수사권이 없는데 발부를 해줘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고민을 하느라 통상 하루면 발부가 되는 체포영장이 아직 발부가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 이 체포영장의 어떤 쟁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뭐가 있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내란 혐의 소명 수사 권한이 쟁점이다. 지금 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수사 권한 부분입니다. 이걸 좀 보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사권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소추가 불가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연관한 범죄로 내란죄를 갖고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여부인 건데 지금 현재 33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 상황에도 발부가 되지 않고 있는 체포영장 장 변호사님. 네.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주신 대로 네. 이제 수사권의 문제도 있고 네. 잔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지휘관들 이미 영장이 발부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동일한 논점으로 이 방어를 했었습니다. 이 피의자들이. 근데 그때도 관련 사건으로 왜냐하면 검찰도 부패, 경제 등만 이제 수사 개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수사기관이 일반 사건 본인들이 수사 개시 권한을 갖고 있는 사건을 들여다보다가 네. 다른 여죄를 알았는데 거기서 딱 중단하는 게 사법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 규정에 관련 사건은
전이어서 이 해당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권남용을 토대로 내란, 뭐 나아가서는 외환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지금 단계에서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큰 쟁점으로 영장을 기각할 사유로까지 이제 그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네. 또 이 내란 혐의 자체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나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건 가공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다수가 국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부분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면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이건 발부에 아마 법원이 고민을 할 거다라는 원 변호사님의 얘기와 아니다, 발부가 안 될, 기각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본다. 김용현 전 장관도 발부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공수처는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 윤곽금 이 변호인과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의 얘기를 같이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일단 윤곽금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이거 응할 수 없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돼도 이거 우리는 응할 수 없어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지금 이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가 없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윤 영장 발부돼도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입니다. 실제 체포까진 미지수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영장이 나와도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경호처가 막아서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 변호사님, 경호처가 막아설까요? 당연히 막아서야죠. 당연히 막아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수사권이 없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게 영장을 사후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없는 수사권이 적법하지 않고 수사권이 없이 집행이 되는 체포행위는 부적법한 공무입니다. 네. 부적법한 공무를 전제로 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 적법한 공무여야 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자꾸 수사권이 없는데도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여론조성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았던 이석기에 대한 내란 수사가 2년 했습니다. 네. 2년하고 진행해서 기소를 시켰는데 지금 며칠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뭐 영장 발부받으면 어쩔 수 없이 또 구속영장까지 가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일종의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공수처에서 말하는 게 심지어 뭐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래도 이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건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는 건 이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부적합한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라고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장 변호사님. 근데 위법하다고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법원이 그 부분 판단해서 영장 발부했던 그 엄중함이 있는 거고요. 네. 이 체포 영장에 의한 이신구금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금까지 압수수색은 다 못하게 막아왔어요. 네. 그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보안시설이어서 그 부분은 이 시설의 책임자의 승인하에 압수수색이 단행되도록 돼 있어요.
있어요. 네. 임신의 구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걸 막아설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리적으로 충돌한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경호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호처예요. 그렇다면 직무집행이 정지돼도 경호 업무를 지원을 받는데 네. 그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어떤 권능까지 배제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나아가서 여러 명이 그 부분을 막아선다? 네.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발 자진 출두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리력 충돌이 있으면요. 대한민국의 국격은 급락합니다. 이미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거고요. 대외 신인도 지금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인터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방치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원 변호사님. 근데 저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적폐 수사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사법농단 수사 많이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다 무죄, 대부분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강제 수사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오면 그 강제 수사는 과연 적법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명백하게 절차적으로 위배가 되고 수사권이 없는 상태의 그런 부적법한 수사임이 분명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실제 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하러 관저로 간다고 하면 정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장이 만약에 발부되면 당장 오늘이라도 물리적 충돌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내재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관저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까 저 이윤갑근 이 변호인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입장은 다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어떤 이 글이 올라왔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애독을 올린 윤, SNS 정치, 신호탄이란 기사죠.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죠.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정한다.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소방대원들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직접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원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수사 그리고 탄핵 심판 관련 건 다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고 일절 SNS에도 글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올렸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올릴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참사에 글이? 대해서 네. 예, 애도를 하는 거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과거에 김일성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평양에 문상 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참사를 겪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뭐 탄핵당하고 직무정지 당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애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네. 오히려 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본인의 수사나 탄핵 심판 관련한 입장은 올리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사안이 위중했기 때문에 올렸던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마지막 문장에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는데요. 최소한의 그 말의 의미를 새기는 지도자라면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한 부분에 대한 일말의 사과나 그리고 이렇게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게 이게 맞는 방향인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도 비슷하게 애도 메시지 냈죠. 그런데 유가족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 요청 거부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말도 어느 정도나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이 시국에 받아들일지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중앙일보는 제목을 정치 신호탄으로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후에 추가적인 글이 올라올 것이냐 여부가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사람 누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굴보다 더 익숙한 게 이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기사 같이 볼까요? 노상원
야구 방망이 갖다 놔라. 선관위 잡아 족치면 분다. 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밑줄 같이 보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지난 11월 중앙선관위 장악계획을 모의하면서 야구 방망이를 내 사무실에 갖다 놔라. 다 잡아서 밀어붙이면 네, 부정선거했던 게 나올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진술을 공수처에서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335 모여서 햄버거 가게에서 얘기를 하던 그때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야구 방망이 얘기가 나오죠. 여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밑줄. 노 전 사령관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 자신이 직접 신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김모 대령에게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를 찾아 부정선거 자수글을 올리도록 하라라는 지시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내가 직접 신문을 하겠다라는 건데 야구 방망이를 갖다 놓으라고 했다는 얘기는 원 변호사님, 이건 신문입니까 고문입니까? 그거는 그냥 뭐 사적인 허언이죠. 허언이다. 예, 그분이 누구를 신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사인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했다고 농담처럼 한 한들 얘기가 와전됐다. 그게 그런 말을 한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 법 체계상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그 신문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적 자격이 있나요? 그거는 아예 실현 불가능하고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사적인 허언에 불과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욕설한 거는 다 중상의 고의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냥 사적인 허언 그 정도로 봐야 됩니다. 네. 이게 그냥 설령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쳐도 이건 그냥 본인이 약간 과시하면서 혹은 허언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지 정말 이럴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이 연장해서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보면 현직 대령 그리고 문상호 현직 정보사령관한테 만난 그런 자리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그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얘기가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뭐 수거 대상, 사살 이런 등의 각종 뭐 계획들, 뭐 백령도 뭐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혼자 그냥 쓴 거다라는 취지로 확실하게 선을 명확하게 그었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관련해서 좀 자문을 받은 건 사실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장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은 야구방망이, 송곳, 그 케이블 타이 다 압수물로 확보까지 해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진술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이른바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났다는 대령들이 그 CCTV를 따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노상원 씨가 이야기를 하면 다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현직 대령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태학 현직 대법관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죠. 잡아서 사실상 어떻게 하면 다 부를 거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대통령부터 이 노태학, 그 노상원, 그리고 김용현 씨까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진술, 거기에 부합하는 또 이 증거물들, 이게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허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법원이, 수사기관이?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정말 엄정한 수사가 돼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노상원 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노상원 씨가 김용현 전 장관과 연관이 되고 그 뒤에 윤 대통령과 연관이 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수사하는 게 수사기관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좀 얘기 중에 나왔던 인물이요. 김용현 전 장관이 두 번째 인물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아까 한 얘기 말고 또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헌적 개헌 포고령 어겼다고 김용현,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고발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고발을 했다라는 거죠. 왜 고발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개헌포고령 1호가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였었는데 그걸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개헌법을 위반했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했어요. 원 변호사님. 그럼 이게 고발이 지금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불법 계엄으로 해갖고 지금 같이 사실상 구속이 된 상태인 건데 개헌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개헌법을 어겼다고 고발했기보다는 약간 네. 정치적인 의미로 퍼포먼스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뭐 내란죄냐 이런 게 성립된다 그러면 네. 그렇게 그 박한 근거나 빈약한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개헌 포고령 위반도 성립되는 거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는 일종의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지금 그 포고령이라는 것도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정치 단체의 행위에 정치 활동을 금하는 거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거는 금한다고 해서 금해질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저 포고령을 기초로 하더라도 뭐 위반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어떤 퍼포먼스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계엄의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며칠간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늘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입니다. 기사같이 볼까요? 최상목 오늘 국무회의 열어서 쌍특검 거부권 행사할 듯. 네.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쌍특검 일면 소개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내란특검법, 김여사특검법 두 개의 특검법 시한이 1월 1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무회의에 안 올릴래야 안 올릴 수가 없을 거다. 거부권을 올려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사실 한덕수 대행 때는 쌍특검법 이거 거부하면 탄핵할 겁니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최상목 대행은 어떻습니까? 오늘 거부하면 탄핵되는 겁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혼란스러운 24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헌법적 의무가 이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선 아닐까요? 그래서 쌍특검 거부권은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뭔가 입장을 내는 것이 먼저인 것 같고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뭐 탄핵을 하겠다라는 압박을 줄 수 있으나 네. 사실상으로 뭐 쌍특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뭐 탄핵을 진행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만약 쌍특검법을 거부한다고 해서 뭐 탄핵을 한다 만다라는 명확한 입장이 민주당에서 나온 거는 없긴 하지만 그거는 최상목 대행이 입장을 밝히면 그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고 중요한 건 쌍특검법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 1면의 기사가 이거였었죠. 같이 볼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탄핵 전 한덕수의 최상목 건의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때 그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한 대행을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건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이 최상목 대행은 쌍특검법은 거부해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떻게 저는 뭐 정리하십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주장 그리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도 네.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임명하는 쪽으로. 예. 근데 왜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나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그렇게 거부하자마자 탄핵으로 몰아간 것은 나라 전체를 무슨 뭐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닌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가 이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까지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 그 후폭풍 민주당 감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쌍특검 자체는 네.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부하고 그다음에 어제 그 최상목 그 지금 현재 대행이 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 질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옳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바람도 같이 담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킬러 문항이다라는 거죠. 뭐가 쌍특검법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두 개가 다 킬러 문항이다. 최상목 최적 해법 골머리. 제목은 일단 골머리입니다. 근데 여기 부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쌍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할 가능성. 네. 거부권 행사하고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임명을 보류한다는 건 한덕수 대행이랑 또 같은 선택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과 같이 탄핵 카드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높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또다시 한덕수 전 권한대행처럼 똑같이 임명 보류를 한다면 네. 이거는 그런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냐. 대통령이라는 분이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질서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무정부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 그 원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그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막아선다면 네. 이거는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입법부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런 점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본인이 몸담았던 정부의 누군가를 지금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된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네. 이 또한 헌법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입법부가 어떤 기관입니까? 개인 국회의원 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그 헌법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입법부를 유지하고 있고 그 네. 입법부는 국민을 기반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 헌법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을 그대로 둔다? 이건 또 입법부에 대한 직무유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에 대한 비판을 혼란을 좀 안고라도 어쩔 수 없이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지금 매일경제는 뭐라고 했느냐? 임명 보류라고 해서 임명 거절은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쌍특검법은 1월 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뭐 딱히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서영주 대변인님, 네. 최상목 대행이 명확하게 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입장을 한덕수 대행처럼 뭐 밝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류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시한을 한덕수 대행처럼 다시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있죠. 네. 지금 현재 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수감이 되고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네.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톤이 좀 낮아질 수 있겠으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보류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이미 사면을 추천했고 그다음에 청문 절차까지 다 걸친 상황이고 여야가 합의된 인원들입니다. 네. 근데 왜 보류하죠? 지금 헌재도 6명으로 구성돼서 6명으로 심의를 하고 심판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있는데 이미 국회에 추천된 3명을 빨리
임명을 해야 구인으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류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다른 특별한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보류를 했을 때도 정치적 압박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명확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보류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절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한덕수 대행처럼 똑같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이걸 그냥 계속 사실상 거절하는 상태로 보류 혹은 거절의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다음 기사 볼까요? 국회 지명 재판관 후보 대통령이 거부 못하게 야당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법으로서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 후보는 거부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입법을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인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의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최상목 그럼 대행이나 혹은 민주당 모두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헌법재판소에서 9명을 모두 채워서 결정이 내려져야 국민적 혼란과 그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민주당도 걸핏하면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탄핵시켜버려, 없애버려, 법안 만들어버려 이런 식의 태도 보이는 거는요. 제가 보기엔 굉장한 악수예요. 국민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아, 저렇게 저 사람들이 나라를 집권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구나.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구나. 라는 그런 평가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되면 그 피해자는 전부 국민들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도 네. 이번에 뭐 오늘은 아니라 하더라도 1월 중으로 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과 자꾸 만나서 네. 설득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무슨 근거를 좀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여당과 더불어서 제3자 특검법으로 고쳐 나가겠다. 그러니 그 같이 가주자. 긍정적으로 가주자. 이런 명분을 주고 퇴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무슨 칼 휘두르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민주당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은 그러니까 나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입법을 한다는 건 이건 국회 폭력 아니 입법 폭력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꾸 압박만 하지 말고 최상목 대행한테 뭔가 명분을 주고 퇴로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옷 벗기려고 강한 바람만 불 게 아니라 햇볕을 내리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햇볕 쬐일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라가 지금 거의 풍전등화하고 최상목 대행은요. 원망할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로 업무가 가중되고 네. 이런 압박을 준 상황이 된 초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정 권한대행이죠. 이 두 사람이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단성 있게 결단을 했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왔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을 탓할 것도 아니고 헌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순리대로 국정을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나를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연도 있고 본인과 경제 관료로서 오랫동안 있었던 한덕수 총리의 인연도 있고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이런 입법을 내는 것들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상권분립이에요. 행정사법 입법이 있는데 네. 견제와 균형. 그래서 어느 정도의 행간을 서로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최종 형식적으로도 임명권을 줬던 것인데 행정부 자체가 네. 독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입법이라도 강제를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네. 좋은 방안은 아니죠. 뭐든지 다 모든 거를 입법으로 통해서 강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되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이긴 하나 그럴수록 최상목 대행은 정치를 복원하는
순리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최상목 대행의 사실 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좀 같이 보여드렸어요. 한덕수 대행 때는 한 대행한테 이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 게 헌법재판관 이 임명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직접 건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이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보류를 할 거다라는 기사도 같이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말씀은 지금 햇볕 쬐 때냐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 대변인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이어서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으로 가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럼 물밑으로 최상목 대행과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저하고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네. 과연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해야 될 게 나라를 위하는 게 어떤 것이냐. 네. 특히나 이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잖아요. 환율과 주가 그다음에 무역 수지라든지 대외 신인도가 지금 거의 추락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관료기도 하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여러 가지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만 네.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아,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는구나라고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물밑에서 많은 설득이 있고 어제 국회의장과도 그런저런 얘기들이 이 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인 본연의 어머니 경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 이 얘기인즉슨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민주당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사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바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저희 아까 1인 4역 저희 그림으로 나왔었죠. 참사 수습까지 하려니까 1인 4역이다. 최대행. F4 회의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불참할 수밖에 없다. 1차관이 대참했다. 대신 참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최상목 대행한테 짐을 덜어주려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그럼 혹 만약에 이 헌재에서 취소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제 헌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헌재 한 총리 탄핵 소추 정족수 논란 있지만 헌재 결정 전까진 직무 정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 이 부분이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그러니까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밝힌 거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계속 1인 4역으로 당분간 최소한 몇 달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과중함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빨리 하나씩 정리를 하고 나가야죠. 정리해야 된다. 저는 욕을 먹든 뭐하든 간에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매듭을 하나 지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부담도 덜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늘 만약에 안 한다 해서 민주당이 당장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면 저는 민주당이 도끼로 제발등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적 그 저항과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대신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 당장 무슨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로 이 역사적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저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그건 그냥 6인 체제로 가서 그중에 한 명이 거부해서 탄핵에 반대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거기에 그 목을 매달고 있는 건데 그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게 역사의 죄인이 될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임명을 하도록 최상목 대행을 여론이라든가 그리고 야당에서도 저분을 그렇게 함부로 계속 밀어붙여서 그 숨통을 조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게 국가가 이런 식으로 위기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일단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매듭을 풀어서 최상목 대행의 짐을 하나씩 좀 덜어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최 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용광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권영세 비대위 친윤의 탄핵 찬성파까지 품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을 발표를 했죠. 누가 비대위원이 됐느냐 보겠습니다. 네, 비대위원으로 김상훈 유임됐죠. 정책위장 유임됐습니다. 이미자, 최형두, 최보윤, 김용태, 네. 그리고 주요 당직자도 같이 임명을 했어요. 사무총장의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의 조정훈, 조직부총장의 김재섭, 수석대변인 신동우,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위원장 비서실장의 강명구. 지금 보면 기사에 이렇게 나와죠. 친윤의 탄핵 찬성파까지 품었다. 강명구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당시 대표와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고성이 오갔었던 대표적인 친윤입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파 김재섭 의원이 이번에 조직부총장을 맡았죠. 김재섭 의원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었는지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나 탄핵 찬성한다. 찬성표 던질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대표적인 찬성파죠. 그럼 이 두 사람이 강명구 의원 친윤도 있고요. 김재섭 의원도 있고요. 다 있다는 건 저희가 보통 정치권에서 통합을 얘기를 할 때 용광로라는 보통 표현을 씁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번에 용광로 비대위, 용광로 새 지도부라고 보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물리적으로든 화학적으로든 섞일 수 없는 것들을 그 안에서 네. 곰고 있는데 거기에 반창고 붙여놓고 상처가 다 치유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탄핵과 그리고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비상계엄이 잘 됐다는 건지 탄핵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거에 대해서 두리뭉술이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셨는데 또 강성 친윤들에서는 권영세를 탄핵해라, 권영세를 쫓아내라 이러면서 또 카드 뉴스도 돌리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양쪽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그 발을 두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비대위원들 임명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옳았다면 차라리 본인들 색깔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저렇게 엉뚱한 사람들 집어넣고 거기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네. 본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굉장히 뼈있는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상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이 반창고로 대충 붙인 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비대위원 그리고 주요 당직자 명단을 보면 특히 주요 당직자 명단에 또 주진우, 이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주진우 의원도 있죠. 네. 그리고 친한, 친윤, 탄핵, 찬성파 모두 들어있다. 말씀처럼 반창고인지 용광로가 될 건진 앞으로 있을 새 지도부의 행보가 하나하나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